고성국 TV에 처음 나왔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제가 1970년대부터 70년대인가 80년대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정치학계 후배고 고등학교도 후배입니다. 이제 고성국 TV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것을 찾는 데 큰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고성국 TV를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선진화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금 무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까? 뭐 제가 대통령 출마는커녕 정치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작년 4.15 총선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그 뒤로는 뭐 비서도 없애고 자동차도 없고 또 사무실의 비서까지 뭐 다른 데 취직해 나갔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저녁에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낮에 산에 가고 책 보고 뭐 그렇게 완전히 떠나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더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인신공격만 하고 개인사 갖고 싸우고 우리나라 비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인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우리 고 박사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내가 3년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목표로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게 선거법 협상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됐고 또 그나마 선거가 다가오니까 거대 양당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단식을 할 때 비례대표제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대통령제 이제 끝내고 의회 중심주의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의회가 이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하는 다당제 국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 기반을 바꾸고 그 기반을 바꾼 것을 기초로 해서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개헌의 개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이제 100일 남겨놓고서는 출마 선언을 했는데 당락은 하늘의 뜻이니까 뭐 거기에 맡기되 그래도 내가 국민들을 향해서 좀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에 대해서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각제 개헌으로 가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라는 이 좀 정치 공간을 이용하려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흔히들 내각제 개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내각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요.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이제 확립해 나가자.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보통 국민들 속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또 그 중간에 절충형인 이원 집정부제 이 세 가지 권력 구조가 입력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 생각하시는 그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이 셋 중에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굳이 내각제라고 표현한다면은 내각제에 가까운데 그러나 우리가 4.19 후에 장면 내각의 실패를 보았고 또 일본의 내각제에 된 그 폐해 총리 임기가 평균 1년 남짓밖에 되지 않고 또 정치가 경제 발전에 또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한국이나 일본에서 얘기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얘기하는 총리 중심주의 그리고 다당제 연합정치 연립정부 그걸 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중심이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그 지금 국회를 봐라. 그자들한테 어떻게 권력을 맡기냐 이러거든요. 물론 문재인이도 한심하게 이럴 데 없지만 문재인이나 지금 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180명의 좌파 국회의원들이나 그게 그거지 어떻게 그자들한테 권력을 나눠주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국회가 청와대 하수기관 같이 돼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네. 국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일이나 챙기고 예. 뭐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 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한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예. 국정 운영의 기본에 대해서는 국회가 소외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국회가 서로 싸움박질밖에 안 하는 무한 대결에 근데 싸움의 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예. 이제 그 자칫하면은 이제 양비론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의 국민의힘이 아주 저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국회가 일방적으로 그 문재인 눈치나 보고 그 국민의 진짜 민심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것은 그 국회의 그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 좌파들 때문이잖아요. 그자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 사람들이 뭐 좌파래서기보다 예. 아니 뭐 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다. 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구조적으로 청와대 하수기관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네.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면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자 독식 또 야당의 패자 전멸.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권 쟁취를 위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자 보십시오. 내각 장관들의 이름이나 국민들이 기억을 합니까? 장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또 그 국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싸움판이 돼 있죠. 심지어는 사법부조차도 청와대 하수기관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 있거든요. 저 후보님의 그 의회 중심 권력 구조 개편론은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그 내각제 개헌론하고 크게 다르지 좀 유사합니까? 그분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네. 유럽 정치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2011년, 2012년에 독일에 가기 전까지는 네.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아무런 한 점의 의혹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각제를 반대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 나왔을 때 야당의 대표 후보자 중에 한 분이 몇 분들하고 같이 내각제 중심 개헌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 아니 독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기술 경제를 기초로 네. 해서. 그리고 8천만 인구의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EU를 통합을 하고 EU, 포르투갈이다, 네. 이태리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지원을 해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정치적인 안정에서 나왔는데 네. 독일 역사, 정치 역사 70년 역사에서 총리가 8번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각제가 정치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내용을 봤더니 그 총리를 불신임을 할 수 있는데 불신임을 하려면은 다음 총리를 뽑아놓고 불신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임이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네. 또 다당제로 정치가 난립을 하면은 난립한 가운데서 싸움만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5% 이상을 얻지 않으면은 아예 그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정치적인 안정 속에 다당제 연립정부가
독일 정권의 특징이에요. 70년 동안 한 번도 단독 정권을 구성한 일이 없습니다. 네. 1957년에 기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점했는데 단독 정부를 구하려고 하니까 아데나워 예. 수상이 네. 안 된다. 우리 독일의 전통은 연립정부다. 그래서 연립정부를 통해서 제3당, 제4당의 정치를 받아들이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 후보님 말씀하신 독일 사례를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이겠죠. 아, 물론이죠. 예. 우선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차이는 독일의 정당이 우리나라 정당들과 달라요. 어쨌든 독일은 이념과 가치로 정렬이 되어 있는 정당들이죠. 그러니까 다당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후죽순 뭐 선거 때 뭐 의석 몇 자리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정당들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책과 이념과 노선과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당이 이 과반당이 되기도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반당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음에 연합정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이렇게 결합이 될 것이다. 연정이 공동정부가 합리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의 그 기본은 그 씨앗이 되는 정당이 우리나라의 정당들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정치인들의 역량도 다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네.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에 의해서 창당이 그러니까 되고 권력 구조를 개편할 게 아니라 정당 혁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권력 구조를 개편을 해야지 정당이 혁신이 된다. 그 권력 구조에 맞춰서.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당을 만듭니다. 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창당을 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의 역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의회 중심이 되면은 정당과 정당 간의 연합이나 또 연립정권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네. 정당이 이념적인 가치 중심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웠다가 없앴다가 뭐 지난 총선 같으면은 정당을 만들어 놓고서는 국회의원 후보 내지도 않고 비례대표만 내놓는 이게 그 정당의 대표에 의한 사당이거든요. 예. 제가 이 정치학을 예전에 그 정치학자로 활동할 때는 이런 주제를 갖고 밤을 새워서 토론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주제를 다르게 또 가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77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신 대통령 후보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지금 저하고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좀 짐작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죠. 아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18대 때 후보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고 문재인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박근혜 후보한테 지고 그리고서는 19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사람이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렇고 이제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데 뭐 때가 안 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대학교 졸업하고 고시 파스하고 변호사 생활 오직 부산에서 뭐 노동인권이다 이런 것만 하면서 너무 좁은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세상을 모르고 그러니까 편견과 아집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는 사람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고 또 세상을 넓게 볼지 모르고 그런데 내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 내가 우리 노동운동 그 변호사를 했다. 이런 이념에 집착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에 들어서서는 네 편 내 편 가리는 소위 진영주의에 꽉 갇혀갖고 정치를 제대로 크게 보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 네.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뭐 이 정도로 못할 줄 몰랐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게 꽉 갇혀 있고 너무 이 협소한 틀 속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핵심으로 역할했던 자들 중에 보면 조국이도 있고 뭐 윤미향이도 있고 다 잘 아시는 후배들이고 그렇죠. 운동권 후배들이기도 하고 정치권 후배들이기도 제가 하고. 뭐 잘은 모릅니다. 예. 네 그런 자들의 그 이 정권 핵심으로 역할하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른바 그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진영 논리에 너무 집착해 있는 겁니다. 예. 이 편 내 편 가리는 네. 거. 지금 인사를 청와대가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사수석실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네. 전에는 인사수석실이 없었어요. 사정비서관이 인사 스크린을 하고 예.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인사수석실이 생기고 거기에다 그 민정수석실에서 또 스크리닝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장관들이 자기네 부처 국장들 뭐 이런 걸 제대로 인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다 쥐고 있고 공사 이 국가 공기업. 공기업들 사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감사 예. 심지어는 사회이사까지 청와대에서 다 한다는 거 글쎄 아니에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인사의 기준이 지난번 선거 때 뭐 했지? 우리 편이 아니야. 이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까지도 쓰고 그러는데 그 근본이 청와대 대통령이 내 편, 네 편을 가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게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병폐 때문이다. 그래서 예. 이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 모든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들이 감옥 가고 그분들이 뭐 자제가 감옥 가고 뭐 이러니 그 대통령 한두 사람 잘못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그 불행한 대통령이 돼 있으니 우리가 청와대 제도를 고쳐야 된다. 청와대를 없애고 의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인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박근혜 대통령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라 또 이런 주장을 며칠 전에 하셨더군요. 제가 며칠 전에뿐만이 아니라 예. 작년 말에 새해가 되면은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라. 예. 그리고 신년 초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은 곤란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데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다 가둬놓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국격을 위해서도 또 세계인들이 또 세계 정치인들이 한국을 보는 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또 세계 기업인들이 한국의 기업과 교류한다고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도 네. 국격을 위해서 사면을 해라. 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초에도 주장을 했는데 오늘 뭐 얘기 들었더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다는 얘기가 아침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잘한 겁니다. 뭐 일부에서는 형 집행 정지해라, 뭐 가석방해라, 어째 한 거고요. 아니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 4년 8개월이나 감옥에 있는데 거기다 건강도 극도로 악화돼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한다고 그러고 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이 정부가 잘못인 거죠. 근데 여하튼 지금 뭐 형집행정지 아니고 사면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은 법원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법 위에서 국가의 이익과 또 국격을 위해서 네. 국민 통합을 제대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우리 저 손학규 후보 얘기 듣고 사면 결정을 한 건가요? 제 말씀 듣습니까? 근데 여하튼 저는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까 뭐 그런 판단들 하고 그랬을 텐데 네.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제 병세가 그 법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가 이게 말하자면 환자의 그 의료 정보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또 한편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미 이제 보도가 된 거고 이 보도 중에는 불확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도를 전제로 하자면 그 저도 뭐 이렇게 별로 좋은 저 치아 그 상태가 아니라서 치과 치료를 자주 받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고 2006년에 당한 커터칼 테러로 인해서 특근육과 치아로 연결되는 근육이 거의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생긴 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랬을 리가 없어요. 적어도 몇 개월이나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점점 악화됐을 텐데 이걸 그대로 방치한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이. 이 문재인이가.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년 9개월 가까이 가둬둔 것도 문제고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다 그러셨어요. 문재인이가 지금 뒤늦게 특사인지 뭔지를 해서 면피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만든 책임은 저는 그것대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네. G7 회의에 초청을 받는 네.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정치는 계속 이렇게 후진국이에요. 경제 선진국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정치가 선진국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에서 전임 대통령을 구속하는 보복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가 우리나라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아마 무기징역 받았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사주를 해갖고서는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난입해서 난동을 쳤어요. 뭐 저 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뭐 이게 선거 발표가 그렇게 늦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개인 비리, 가족 비리 이게 뭐 대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구속을 안 해요. 왜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뭐 검찰총장이나 무슨 뭐 지검장이 막 구속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 아니 지금 양당 후보들 간에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감옥 가 이런 식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 아닙니까? 이제 바뀌어야죠. 알겠어요. 지금 말씀 중에 그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확정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기를 바랬던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뭐 간접적으로 서로 내가 대통령 되면 너 감옥 보낸다 뭐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감옥 가면 당신 감옥 보낼 거야 이렇게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감옥 가야 될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이면 감옥을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아이고 참 뭐 이재명 그 후보도 지금 자기 그 직계 부하가 두 사람이 뭐 그 목숨을 끊었어요. 뭐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타살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근데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걸 뭐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기를 남 재직 때는 몰랐었다. 경기도지사 예. 때 뭐 재판하는 거 글쎄, 보고 알았다. 근데 보니까 같이 찍은 사진이 호주에 같이 여행 가고 그런 사람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는 윗사람은 아랫사람 얼굴이나 알지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데 말이죠. 네.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못됐으면은 잘못됐다고 진정을 갖고 사과를 하면은 국민들이 용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대장동 사태를 치르면서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든지 본인 통장에는 1원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은 뭐 큰 죄악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또 특혜가 민간업자들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환수하는 조치를 그때 취하지 못했었다. 내 잘못이다. 네. 이런 걸 인정을 해야죠. 근데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또 부하직원 직계 부하직원들인데 그 두 분이나 목숨을 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저 후보님이 경기도지사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연도로? 저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저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지사를 하신 건 아니네요. 그 성남시장은 2010년부터 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단체장을 하시면은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보게 되잖아요. 예. 또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을 또 다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대장동 몸통은 뭐 이재명이지 누구겠냐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상황, 이런 대장동 개발 같은 게 다른 그 시도 기초 시군에서도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지금 수원 영통 아시죠? 예, 영통. 영통이 예. 있는 신도시. 도시가 광교 신도시입니다. 맞아요. 예. 100만 평을 예. 경기도가 주관해서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아, 예. 허허 벌판이었고 뭐 예.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네. 땅 매입 절차도 갖추고 뭐 또 이제 공공부지로 뭐 할 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100만 평이 지금 아주 뭐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저 주택 단지로 그럼요. 조성이 예. 됐어요. 그 안에 뭐 저 저수지도 20만 평인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근데 그 광교 신도시 100만 평을 개발하면서 조그만 무슨 잡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대장도 2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던가요? 모르겠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제가 경기도지사 때 도시계획을 하고 그 지금 13층짜리 건물 다 이렇게 예. 그때 다 분양까지 마치고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네.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주 수도권의 노른자이죠. 그거는 전체가 몇 평 정도 돼요? 20만 평이요. 아, 판교 예. 테크노밸리가 20만. 예. 거기에 온갖 기업들이 다 들어왔는데 예. 잡음 하나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잡음이 안 나요? 제가 그 경기도 건설국장을 했었던 뭐 그 제 전에 예. 부하인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이 뭐 국장 그 건설국장 할 때 그 경기도에서 사업도 많이 했는데 뭐 좀 먹은 거 있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위에서 드셔야지 저도 좀 먹죠. 그렇지. 이게 그 도와 행정기관의 흐름이고 네. 그 표본과 지침은 그 장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안 먹으면 아랫물이 감히 못 먹는 거네. 글쎄 뭐 하여튼 행정이라고 뭐 하는 게. 하여튼 그런 말씀을 에피소드로 드리면서 예. 그때 그 파주에 네. 그 디스플레이 단지
예. 50만 평을 조성을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협력단지까지 해서 130만 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 지난번에 아주 옛날 일이다 벌써. 거기 가서 우리 촬영했었죠. 그렇죠. LCD 단지에서. 예. 그거 대단하던데. 그때 촬영한 거는 평화누리. 거기하고 LCD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렇죠. 예. 공장 맞습니다. 공장 들어갔었어요. 예. 근데 거기 무슨 잡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단지 개발하는데 뭐 화천대유다 뭐다 뭐 네. 온갖 뭐 그 자회사들 민간업자가 들어서고 그저께 목숨을 끊은 김문기 씨는 그 공공이 환수 절차를 그렇게 건의했는데 퇴짜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부정과 비리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 후보의 뭐 의혹이 되는 거를 뭐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거는 뭐 처음부터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 작을 선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를 이제 지내셨던 경험도 있어서 지금 이재명의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말씀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또 경기도지사 했을 때 경험 에피소드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석열 후보 얘기도 짧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이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뭐 고발사주 의혹이다 사실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가 나서서 뭐 손무당 사담 잡듯이 칼춤을 추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키워놓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키워놓고. 그래서 도저히 윤석열을 직접 죽이기는 거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2, 3주 전부터 그 공격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부인 김건희 씨를 집중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의 후보가 된 그 자체가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거다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뭐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겁니다. 그렇죠. 예. 2, 3단계 그냥 파격적인 발탁을 했지. 예. 그리고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잘해줬죠. 이명박 박근혜 그 대통령 구속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고. 그런데 조국 사태부터 틀어진 거 아닙니까? 네. 살아있는 정권도 뭐 맘 놓고 해라 그랬는데 조국을 건드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뜨거 그랬죠. 네. 그래서 추미애를 내세워서 탄압을 하니까 네. 윤석열도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살 거는 상대 진영에 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저쪽에서 그 탄압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네. 우리 그 대장으로 모신다. 그래갖고서는 대통령제 폐 살기 아니면 죽기. 이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런데 선진 민주 국가에서 검찰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다 사례가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의 박정희나 전두환 육군소장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였었고 소위 고속 그 성장의 시대에서 관료 체제가 다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원화된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내가 좋은 사람 뽑아서 하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잦은 실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엊그저께 나온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찾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소양이 네. 제대로 된 그 훈련이 없었다. 네. 또 부족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김건희 씨 이야기는 저 같으면 그랬습니다. 내가 김건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렵게 살고 또 그 사회적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려다 보니까 학력을 뭐 과장했을 수도 있고 좀 뭐 위조했을 수도 있다. 뭐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다 내 부덕의 소치다. 우리 집사람이 부족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받아주시라. 이러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받을 그런 것을 수용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 가짜다. 가짜뉴스다. 이렇게만 나오고 자기 부인을 그냥 일방적으로 비호하기에 바빴어요. 나중에 가서 좀 겨우 사과를 했는데. 예. 근데 그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윤석열 사전에는 내로남불 없다. 그랬을 때, 저 양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로남불이 없는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자기 편, 자기 정권 사람들 전혀 안 봐줬습니까? 그리고 반대편 전혀 그냥 공정하게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의 사진에는 내로남불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윤석열 사진에 내로남불, 난 잘못한 게 없다. 그게 소위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아직과 편견에 시발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내로남불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건 모두 잘한 것이고 남이 하는 건 모두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소위 권력의 블랙홀에 빠져들 수가 있다. 네. 그러한 것들이 그 부인을 대하는 부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이고 저 양반 참 좀 앞으로 걱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몇 가지 이제 그 팩트와 관련해서는 손학규 후보가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이 얘기를 뭐 길게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이게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한테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뭐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네. 지금 75일인가 남았는데 네.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일각에서는 플랜 B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네. 아직까지도 후배 플랜 B라는 건 후보 교체론. 뭐 글쎄요. 네. 뭐 그렇게 플랜 B를 쉽게 생각하더라도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아직까지도 75일 남은 지금까지도 플랜 B의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이 끝까지 가겠느냐, 윤석열이 끝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이게 없고, 네.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네. 또 시간도 없고 그러나 나온 것은 그냥 단지 대통령 후보가 해야 할 일, 네. 또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일, 이런 것만 말하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실제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반응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커져서 함성이 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제가 살아온 길, 또 제가 그동안 정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해온 일을 기초로 해서 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주고 기대를 줄 때 국민들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랑 손잡을 가능성. 안철수 후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라서 사실은 양당의 후보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은 무소속이시지만 무소속 후보나 또는 이제 제3당, 제4당의 후보들이 덜 불리해요. 왜냐하면 SNS라고 하는 별로 그런 거를 차별하지 않는 선거 매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주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다. 어쨌든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지지를 받고 뭔가 의미 있게 이 선거판에 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말씀하셨고
75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 실제로 저 선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대통령 많이 해봤죠. 먼저 본선에는 못 나갔습니다만 예비 경선에 3번을 했었고 예. 당 대표 선거를 본격적으로 2번, 3번 했죠. 네. 먼저 민주당에서 2번, 또 바른미래당에서 1번, 또 도지사 선거도 2번 했고, 국회의원 선거는 제가 4번 당선이 됐습니다만 2번 떨어졌어요. 종로에서 1번 떨어지고 발달에서 1번 떨어지고. 예. 뭐 그리고 내 선거도 내 선거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 역대 총선 예. 뭐 수십 번을 가서 지원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선의 75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앞으로도 아니 수많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게 그 대통령 후보 등록 2, 3일 전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 저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네, 네, 마무리된 것이 네. 후보 등록하기 직전이었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예. 아니 그리고 예. 제가 지금 한 25일 이렇게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뭐 저 사람 손학규 저거 정신 제대로 베꼈어. 뭐 그리고 뭐 그 온갖 야유 조롱 다 나올 거 다 각오를 했습니다. 예. 근데 차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네. 우선 지식인들의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에 선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찍을 사람이 생겼네 뭐 이런 또 어떤 분은 어떤 그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은 어머니가 아이고 손학규 나온다니까 이제 찍을 사람이 생겼네 내 선거에 나가야 돼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래요. 어머니 90된 어머니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는데 그 의식이 바뀌는 계기를 저 손학규가 만들겠다 이런 알겠어요. 생각입니다. 저기 올해 저 만으로 저 몇 세십니까? 74죠. 74. 예. 만으로. 예. 이 저 대통령 뭐 선거 등록할 때는 만으로 하니까 74. 그렇죠. 예.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손학규 후보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저 한나라당 탈당 안 했으면 지금 대통령 됐을 텐데 이미 대통령 하고 남았을 텐데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예, 예. 직접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죠. 예? 아니 그때 왜 탈당을 해가지고 등산하면서 말이야. 아이고 아까운 분 아이고 아쉬워 그때 왜 나왔어요 뭐 그런 분들 많죠. 지금 벌써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근데 그때가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랬는데 저는 제가 그 민자당에 입당해서 정치를 시작하고 한나라당에 이제 탈당을 해서 그 뒤에 민주당으로 합류를 하고 민주당 또 탈당을 해서 제3당으로 가고 지금 제3당마저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손학규 당 자꾸 옮기고 그래서 싫어. 이게 뭐 가장 큰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거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저를 지지하고 따랐던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박근혜 특히 이명박 후보가 줄 세우기 시작하니까 쫙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내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은 사실 뭐 제가 젊었을 때 뭐 좌파였습니다. 근데 영국에 가서 세계를 보면서 내 좌파의 그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세계를 못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우파가 된 거예요? 아니 우파가 된 게 아닙니다. 여하튼 여기 한나라당에서는 내가 살 길이 없다. 내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그래서 나와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야권 대통합을 이루고 그때 야권 대통합이 혁신과 통합 문재인 후보가 그쪽 후보로 있었던 이해찬 총리 문성은 이런 분들하고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좌파 진영주의, 이념주의로 가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갖고 제3지대를 형성을 하고 소위 그 유럽식의 연합정권 이런 거를 구상을 했는데 이게 뭐 아주 오합지졸이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번에 나왔는데 저는 민자당에서도 개혁을 외쳤고 또 민주당에서도 항상 통합을 외쳤고 네. 중도와 통합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랬기 때문에 저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을 위해서 저를 지켜왔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손학규 후보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고성국 TV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또 국격도 높아지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 손학규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래 비전을 가진 비전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분열과 갈등의 우리 세상을 통합으로 이끄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민주주의 리더십. 저는 비전과 통합과 민주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돈도 없습니다. 후원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무소속 손학규 후보와의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고성국 TV의 품격 높은 시청자들께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